내일 굉장히 중요한 한국은행의 금통위 이슈 있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전쟁 일어나고 처음으로 열리는 그런 금통위잖아요. 게다가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연준 쪽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차츰 이 전쟁 리스크 이런 파장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물 건너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환율 안정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기 한국은행 총재가 신용 매파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가야 되는 주요 포인트인데 내일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도 발빠르게 금리 결정 소식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KB증권의 리포트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이란 전쟁 겪었고 그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고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KB증권에서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0.2%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3%포인트, 그러니까 이 정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딱 보시고 이 데이터만 보시고 상대적으로 덜 마이너스가 되네 이렇게 느끼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글로벌 교역량이 많이 낮아지고 글로벌리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가 자꾸 낮아지는 와중에 우리나라가 0.2에서 0.3%포인트 정도만 빠져 이런 느낌을 상대적으로 선방하겠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 거죠. KB증권에서는 좀 나눠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유가 관련해서 성장률을 도식화해 보면 일단 국제유가가 75달러를 가게 되면 한 0.2%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가게 된다면 0.4%포인트에서 5%포인트 정도 소폭 낮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바라봤습니다. 데이터만 보시면 일단 한국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겠네 이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쪽에서도 민간 쪽에서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유 관련해서 4월과 5월 풀 가동이 가능하다라는 첫 번째 뒷받침된 근거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납사라고 해서 석유화학의 원재료입니다. 플라스틱, 섬유, 그리고 화학 제품 원재료, 그 나프타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내수 납사 조달이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일정의 쿠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는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기업 심리 지수가 있거든요. 그걸 BSI라고 하는데 예상보다 3월은 견조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쟁 영향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좀 제한적이겠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또 이게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돈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전쟁 추경. 이게 어느 정도 상쇄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죠. 26조 이상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고유가 막 높은 거 진정되길 원하는 거고 민생들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이런 길목을 터주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산업적인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련된 여타 산업에 타격을 주면서 사실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산업 타격, 공급망 이로 인한 충격 이런 부분에서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전쟁 추경 이런 부분이 편성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19%포인트에서 0.22%포인트 소폭 올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원금 형식으로 간다면 이런 부분 좀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국 성장률 2.1%를 유지하겠다라는 전망치를 KB증권에서는 내놨습니다. 사실 앞서서 OECD에서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거든요. 2.1에서 1.7%로. 하지만 KB증권에서는 휴전의 가능성도 있고 재정 정책이 받쳐주는 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더해졌을 때 경제 성장률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본 분이 포인트였습니다.
이란 사태 이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담아서 내일 금통위에서도 금리 결정하겠죠. 앞으로의 금리 전망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서 하루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전쟁 등 시장을 흔들 그런 악재가 있었을 때 한 번쯤 포트를 점검하는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누차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눌렸을 때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2차 전지 항상 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이 리포트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일단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I 시대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연산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전력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 대호황입니다. 이게 전력 발전 원 공급뿐만 아니라 송배전 그러니까 전력에 관련된 밸류체인 대부분 이런 부분이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앞으로 더 커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중에 글로벌 시장 중에 미국 더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에 전력이 확보가 돼야 뭐라도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투자 관점에서 이런 얘기이고요.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력 공급을 신속하게 갖다 대는 거. 두 번째는 전력망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 자체적으로 잘 해주는 기업은 돈을 벌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서 BESS 이 부분이 앞으로 수요가 확대가 될 텐데 이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특히나 미국 BESS 투자 관련해서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종목이 언급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그중에 LG엔솔이 탑픽입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를 묶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는 일찌감치 이런 전략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게 잘 통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3원계 라인에서 ESS용 에너지 저장 장치 LFP로 전환을 해서 이런 게 이제 대거로 시장에 이제 반영될 가능성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ESS 시장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앞으로 성장세 가파르겠네라는 걸 느끼실 것 같고 내년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연평균으로 해서 139%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는 65% 성장, ESS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서 고성장의 데이터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MPC라고 해서 첨단 제조, 세액공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 효과에 대한 이익률 이런 부분도 봤을 때 23년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뭐니 해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탑픽인 이유는 LFP 미국 쪽에서 캐파를 확보하고 확대하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고 여기도 보시면 연평균 더 삼성 SDI 대비해서 더 성장률이 가파르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탑픽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어낼 때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업을 하겠죠. 마이너스 기록하면 사업을 안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조건들을 잘 따다봐야 되는데 그게 맨 처음에 미국의 AMPC 보조금 수치입니다. 이 돈을 어느 정도 받아야지 그래도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쿠션이 생기는데 그러려고 하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미국의 요구는 중국산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려면 비중국산, 중국 아닌 거, 우리나라 자체적인 소재면 더 좋겠죠. 그런 부분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재료비 중에서 40% 정도 LFP 양극재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탈중국 전략 이런 부분을 써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중국산 소재 사용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탑픽은 LNF 되겠습니다.
LNF가 내년 캐파가 6만 톤이고 최대 12만 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3월에 삼성 SDI와 중장기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매출 인식되는 시점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BESS, 배터리 에너지 장치 수주가 늘면은 당연히 LFP 관련해서 양극재 수요도 늘 테니 이런 부분으로 LNF가 돈을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부분이고요. LNF 말고 포스코, 퓨처엠도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비중국산 LFP 양극재에 대한 캐파를 늘리는 가능성,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종목을 언급했습니다. 비중국산 요 소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그리고 2차 전지 상승 모멘텀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휴머노이드나 UAM이라고 해서 도시항공교통 이런 부분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쓰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핵심은 전기차라는 거 일단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핵심 수요는 전기차고 근데 전기차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려면 상용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인 난제도 극복을 해야 되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무조건 가격입니다. 가격이 조금 싸져야지 뭘 쓸겠죠. 대중화 시키려면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과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그리고 황화 리튬 가격 이런 부분이 떨어져야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산업적인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온 게 삼성 SDI입니다. 이건 내년 하반기 상용화. 이거 전고체 배터리 부분입니다. 가시화에 있는 상황이고 배터리 상용화를 선도하는 핵심 기업이 삼성 SDI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일단 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게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려야지 대중화, 상용화에 성공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황화리튬 산업 생산이 기대가 되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부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대해서 다시금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언급해드립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속적으로 최근 국내 증권사에서도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된 이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보는데 또 국내 증권사는 아까 탑픽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더 보여드리겠지만 비교 분석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중립이거든요. 그리고 중립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목표 주가는 41만 원입니다. 1분기 매출이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 웃돌기는 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이런 부분은 분위기 안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쪽, 모델 Y겠죠. 여기에 소형 원통형 배터리 출하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중립을 유지한 이유가 2분기를 안 좋게 보더라고요. 영업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가동률이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물론 ESS 신규 라인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앞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컨콜이 이번 달 30일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적 성장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구나. 골드만삭스는 그래서 중립을 유지하는 거고 목표 주가가 낮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사는 여전히 탑픽 혹은 목표 주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흥국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5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여기 써보면 최근에 국내 증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바라보는 목표가를 써놨는데요. 보시면 신영증권 59만 원, 교보증권 57만 원, 한투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사는 밴드가 50만 원에서 한 55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구나.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41만 원이구나. 이렇게 비교 분석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흥국증권은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55만 원으로 상향했다. 일단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ESS 라인을 전환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 북미 생산이 안정화되면서 실적 모멘텀을 받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으니까 그 의견이 좀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밴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이 국면의 현대차 한번 보시죠. 원래 이렇게 주가가 조용할 때 한번 들여다보는 게 맞으니까요. KB증권에서 현대차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겠지만 기아
오후 2시에 그 인베스터 데이가 열립니다. 일단 현대차는 지금의 기회라는 게 이 리포트를 다 읽은 저로서 이런 제목을 좀 붙여봤고요. 목표 주가는 80만 원이고 매수는 유지였습니다. 이게 현대차는 예전에 대형 가치주였는데 확 인식이 바뀌었죠. 미래 성장주로. 그래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 세계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KB증권에서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을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2035년까지 연간 960만 대 이렇게 좀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중국권 휴머노이드 비전 선도 이런 또 핵심 가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현대차 시총이 104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요 정도로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와 현대모비스를 더한 시총이 여기에 있고 테슬라 시총은 1,926조 원입니다. 현대차와 비교해보면 테슬라의 10분의 1 가격도 안 됩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격차가 시총에서는 벌어져 있는데 하지만 현대차가 지금 휴머노이드 상용화에 좀 앞장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걸 CES 2026에서도 선보이면서 가치가 확 떴었죠. 그런데 KB증권에서는 테슬라보다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시총을 바라봤을 때 훨씬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전략이 현실적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전략도 굉장히 다중화됐다고 했거든요. 이걸 살펴보니까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플랜 A는 독자 개발,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외부 시스템 탑재, 플랜 C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파운드리만 그런 전략적으로 좀 나눠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1분기 전반적으로 유럽 판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부진하지만 그래도 주가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 봐야 되는 이유 결국 미래 성장주 이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KB증권의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하나증권에서 최근 이제 건설주가 올라가는 흐름들 종전되면 이제 재건 이슈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전 쪽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려잡았습니다. 13만 원에서 24만 원이면 대충 계산해봐도 80% 이상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매수 유지입니다. 3월에 좀 우울했다고 하는데 원전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없었고요.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중동 리스크를 좀 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에 주가가 못 간 거죠. 하지만 3월 부진을 털고 4월에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목표주가 이렇게 대폭 상향한 데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2분기 되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리스크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중동 재건되고 원전이 다시금 계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받쳐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4가지를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페르미 마타도로 같은 경우에는 4월 피드 종료, 피드라는 거는 기본 설계 계약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종료가 되면 2분기에 EPC 계약 구조를 협상한다고 합니다. EPC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고 자재 조달하고 건설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7월 본계약 되면서 연말에 착공되겠다,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요. 불가리아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EPC 계약이 5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4분기에 본 계약이 되고 계약 서명 시 즉시 착공할 수 있는 왜냐하면 EPC에 대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제 미국 홀텍 팰리세이드 SMR 같은 경우에는 홀텍 기업이 하는 팰리세이드 원전 부지에 짓는 소형 원전, 그러니까 SMR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분기 중에 계약될 수 있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이게 구간별로 이 수주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동 프로젝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지금 자재 수급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까 싶었는데 우회로 좀 통해서 가고 있고 국내 자재 영향이 마냥 있어도 1에서 2% 수준 정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현대건설을 분석했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컨센을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 2분기부터 수익성, 수주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 그래서 목표 주가 크게 상향했다라는 이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자, 하나금융지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14만 원, 비중 확대 전략 유지입니다. 주주 환원
실적 괜찮다라는 부분이고 게다가 저평가돼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인즉슨 내년의 목표치를 올해 끌어다가 50%다 성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고요. JP모건 하나금융 14만 원으로 얘기했는데 국내 증권사 어떻지라고 보니까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16만 8천 원을 올려 잡았고 KB에서 14만 7천 원을 올려 잡았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십시오.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데 하이브입니다. 하이브가 한때는 엄청 많이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힘을 도통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줄줄이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있고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는데 4월만 하더라도 이건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거거든요. SK 그뿐만 아니라 NH, 신한, IM, SK, 하나증권에서 모두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고 40만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아티스트 비수기 있습니다. 하지만 뭐 2분기 본격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BTS 월드 투어가 9일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북미, 유럽 이런 부분을 수익성 개선에 대한 모멘텀 가져다주고 소속 아티스트 컴백 이슈 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줄줄이 목표주가 하향시킨다. 그 의미를 잘 간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SK증권에서 나온 하이브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